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역사 21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네덜란드 혁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 혁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덜란드 혁명의 의미는 그것이 민족 해방의 모델을 확립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요성은 유럽 세계 경제에 대한 네덜란드 혁명이 미친 경제적 영향력에 있습니다. 네덜란드 혁명은 영국인들과 프랑스인들이 세계 체제의 결정적인 공고화에 필요한 조처를 취할 준비가 될 때까지 어려운 조정기에 걸쳐 세계 체제를 하나의 체제로서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을 풀어놓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국과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에 등장하기 이전까지 세계 경제를 지탱시켰다는 것입니다. 우선 암스테르담과 북부 네덜란드의 다른 도시들이 겪은 네덜란드 혁명 이전의 경제사를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이전에 설명했던 발트해 무역에서 점차 그 역할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15세기 동안 젤란트주와 홀란트주의 어업 및 조선업 도시들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번영해 나갔고 연안 무역을 점점 더 동쪽으로 확대해 나아감으로써 마침내 한자 동맹의 중요한 경제력이 의존했던 바로 프로이센 지역에서 그들이 한자 상인 조합의 가장 위험한 경쟁자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는 스코틀랜드 해외 무역의 상당 부분, 즉 1560년경의 무역량 기준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네덜란드인들은 중세 후기에 경제적 기반을 확립했고 16세기 초까지 한자 동맹의 도시들을 대체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총 발트의 무역량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으며 1560년경에는 그 무역의 70%를 장악하는 데까지 도달했습니다. 비록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던 네덜란드 혁명기에 발트의 무역의 수준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했으나 네덜란드는 1630년에 이르면서 일시적인 쇠퇴를 만회했습니다. 네덜란드 혁명의 효과는 플랑드르의 경제적 쇠퇴를 확실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플랑드르의 부르주아가 북쪽으로 이주함으로써 인적 자원 면에서 북부 지역, 즉 오늘날의 네덜란드 지역을 강화시켰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1579년 연합주들이 선언한 종교적 관용의 원칙은 스페인에서 탄압을 받고 있었던 이베리아계 유대인들을 그리로 불러들였습니다. 네덜란드 안에서의 정치 투쟁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자 곧 네덜란드인들은 단순히 발트해 무역의 중심에서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1590년에서 1600년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 네덜란드인들은 완전하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직도 매우 초보적인 상태이기는 했지만 네덜란드의 식민지 무역과 레반트 무역의 여러 통상로가 즉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로 인도 무역이었던 새로운 무역은 즉 지배기구들과 선도적인 상인들 그리고 당시의 일반 대중 전체의 이해관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역은 발트의 무역을 감소시키지 않았고 도리어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동유럽은 네덜란드 도시들의 인구를 먹여 살릴 곡물과 네덜란드의 수산업과 조선업의 필수적인 선박 물자들을 공급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업이 다른 곳에서 네덜란드가 성공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는 암스테르담이 목재의 집산 시장이었기 때문에 조선업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값이 싸게 먹혔기 때문입니다. 영국인들이 대형 무장 상선들을 고수했던 것과 다르게 1595년경 네덜란드인들은 플로이트라는 새로운 형태의 배를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볍지만 실용적이고 길고 좁으며 빠른 이 선박은 무겁고 부피가 큰 화물을 수송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플로이트 배는 소수의 승무원으로 쉽게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낮은 운임은 다른 해상 국가들이 네덜란드의 해운업과 거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다시 한번 경제적 이점에
누적적인 성질을 보여줍니다. 네덜란드인들은 발트해 무역에서 우세했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목재의 집산시장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가 목재의 집산시장이었으므로 네덜란드인들은 조선 비용을 낮추고 기술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발트해 무역에서 더 잘 경쟁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그들은 더 이상의 팽창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암스테르담은 유럽 경제의 삼중적인 중심, 즉 첫째 상품시장, 두 번째 해운업 중심지, 세 번째 자본시장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인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네덜란드 혁명과 같은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손상받지 않은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경제적 유대가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자인 잉글랜드는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얻는 금과 은에 대해 연결고리를 만들 수 없었을까요? 아직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잉글랜드는 스페인에게 여전히 너무나 큰 위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고리를 스페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제국이 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잉글랜드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했고, 스페인이 유럽 세계 경제를 통제하는 것은 여전히 스페인 식민지의 부에 대한 접근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비록 스페인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던 중이었지만 여전히 스페인의 일부였으며 프랑스나 잉글랜드처럼 스페인에게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 작은 나라라는 점은 네덜란드에게 큰 이득을 부여하였고, 발달한 상업으로 인한 재정적으로 건전한 국가라는 점으로 이득을 보았습니다. 네덜란드는 상인들에게 최대의 이득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상업 활동을 통한 부의 획득을 향해 나아가는 네덜란드의 길은 다른 유럽 국가와 같은 초기 중상주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자유무역의 길을 추구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어느 곳에서나 가장 광범위하게 개방된 무역을 선호했습니다. 반면 잉글랜드는 엄격히 제한된 무역을 선호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네덜란드가 해양을 지배했던 16세기 후반에 취한 길이었습니다. 팽창기가 끝나가고 있던 유럽 세계 경제의 전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네덜란드의 세계 무역은 일종의 귀중한 생명수가 되었는데, 그것은 여러 국가들이 그들 내부의 정치기구와 경제기구를 재조직하는 데 열중하고 있는 동안 그 기제가 계속 작동하도록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네덜란드의 정책이 성공한 이유는 잉글랜드나 프랑스가 그들의 중상주의적 경향을 아직은 밀어붙이지 않았던 것 때문입니다. 이는 네덜란드인들이 스페인과의 연계성을 유지하여 금융시장을 상대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여전히 매우 강력했던 것도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네덜란드가 16세기 후반에 유럽 세계경제의 상업 및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다면 북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에서 일어난 일들, 특히 바로 이 시기에 그들의 상업적, 재정적 역할을 축소시키기보다 확대시킨 것으로 보이는 베네치아나 제노바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이러한 확대의 기간이 짧았고 번영 아래 숨어있는 쇠퇴의 과정을 은폐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16세기 말에 이르면 이 지역들은 유럽 세계 경제에서 반주변부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던 네덜란드 혁명의 여파로 이 시기에 세계의 상업에서 네덜란드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노바는 이전에 앤트워프가 맡았던, 또 금융 분야에서는 푸거가가 맡았던 기능들 가운데 일부를 떠맡았습니다. 앤트워프의 몰락은 아메리카의 금과 은에 대한 잉글랜드의 접근을 위협했으므로 앤트워프의 몰락으로 잃을 것이 많았던 잉글랜드는 이상하게도 군사력을 이용한 성급한 단기적 금과 은의 확보에 나서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스페인은 금과 은을 제노바를 통해 수송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제노바의 강력함은 일부는 네덜란드의 혼란으로부터 나왔고, 일부는 제노바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력을 쏟은 데에서 나왔으며, 또 일부는 스페인과 스페인의 상업제도와 계속 밀접한 유대관계를 유지한 데에서 나왔습니다.
베네치아의 경우에는 16세기 후반에 베네치아의 무역이 특히 동부 지중해에서 크게 부활했기 때문에 베네치아는 이전의 상업적 번영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북부 이탈리아의 부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북부 이탈리아의 농업 기반이나 산업 기반은 모두 건실하지 못했고 17세기에 이르면 이탈리아의 쇠퇴를 우리는 관찰하게 됩니다. 16세기의 인구 증가, 특히 1580년부터 1620년 사이에 두드러진 인구 증가 속에서 농업 기반의 취약성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났습니다. 16세기 전반에 무역 이익이 감소하자 이 지역의 자본가들은 농경, 특히 밀 경작으로 투자를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로 생산은 증가했지만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 일부는 기후적인 변화, 16세기의 마지막 몇십 년 동안 강우량과 한파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습지의 증가와 이에 따른 말라리아의 증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특히 말라리아는 심각했는데 앞서 설명한 농업에 대한 투자의 증가는 이탈리아 내부의 농경지의 확대를 야기했는데 농경지의 확대는 주로 습지대의 토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가능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 모기에 더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후적인 변화로 야기된 기근에 대해 밀을 수입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비용의 문제로 쉽지 않았는데 발트해 지역의 곡물은 너무 멀리 있었고 이집트나 시리아산 곡물의 경우 투르크와의 전쟁 상태로 인해 수입이 차단되어 있어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곡물의 수입은 최악의 거래 조건 아래에 있었고 그들의 상업 경쟁 상대인 네덜란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암스테르담이 발트산 비축 물량을 통제했으며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분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지중해에 알제리 해적선이 끊임없이 출몰하여 지중해를 통한 곡물 수입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 암스테르담의 경우에는 대량의 곡물 비축으로 지중해 무역의 일부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반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곡물이 부족한 해가 빈번했던 반면 암스테르담의 창고는 폴란드와 동프로이센의 호밀과 밀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네덜란드 상인들은 큰 이윤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북부 이탈리아에 대해서 네덜란드가 누리고 있던 이러한 국면적인 우위는 당시 형성되던 세계 경제가 만들어낸 연간 관계들 때문에 좀 더 항구적인 우위로 변형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업의 경우 어떠했을까요? 북부 이탈리아, 특히 베네치아는 한때 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북부 이탈리아 지역은 1600년경 유럽에서 가장 앞선 산업지역 중에 하나였지만 1670년에 이르면 침체된 농업지역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첫째, 프랑스와 잉글랜드에서 직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 두 국가의 고객을 북부 이탈리아가 잃게 되었고 북부 이탈리아의 경우 이제 시장이 북부 이탈리아와 독일로 제한되었다는 점. 둘째, 해상 수송이 더욱더 비베네치아의 선박들의 수중에 넘어갔다는 점. 정리하면 네덜란드인들이 잉글랜드에서 영국인들보다 상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팔 수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탈리아의 상품은 이와 대조적으로 값이 비쌌고 또한 구식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길드들은 노동비용을 끌어올렸으며 당시 국가의 과세는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 와중에 17세기 초에 30년 전쟁은 독일 시장을 망쳐놓았고 직물 생산이 쇠퇴하고 자본이 이탈하여 길드의 노동비용과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서 산업이 농촌으로 이동하는 등의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산업들이 경쟁력이 약했기 때문에 소멸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정치적 통일의 겨젓 때문에 잉글랜드나 프랑스의 길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이탈리아에서는 농업에서 도피처를 찾는 것 말고는 다른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630년 역병이 이탈리아를 강타했을 때 그것은 식량 공급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켰지만 반면 임금을 더욱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결정타가 되어 북부 이탈리아를 유럽 세계경제의 중심부에서 반주변부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스페인이 걸었던 길과 동일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